나눠드린 이 칼린스쿠 모더니티 다섯 얼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탈인간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특별히 이제 1960년도 이후부터 시작된 어떤 새로운 철학사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철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가치, 진리 이런 이제 문제들이 철학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뭐 신유물론도 마찬가지고 사변적 실제론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없는 세계,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제 담론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제 담론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디휴머니제이션이라고 하는 탈인간화 또는 이제 비인간화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마르쿠스는 이 비인간화된 또 탈인간화된 거를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재인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철학에 다시 인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사라진 철학에서, 인간이 사라진 어떤 담론 속에서 인간이 왜 이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오는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의미장이죠. 의미장이라고 하는 게 세계를 표상하거나 아니면 세계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도록 해준 틀인데, 거기에 인간이 없으면 의미장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적어도 인간이 있어야만 의미장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전개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분기점으로 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디휴머니제이션이냐 아니면 리휴머니제이션이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들이 유발될 수 있어요. 이제 디휴머니제이션은 이제 가제트가 한 말이고, 리휴머니제이션 제가 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가브리엘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 재인간화, 다시 한번 이제 이 세계에 인간을 장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940년 이후에 과학혁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이 날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 계몽주의, 휴머니즘, 계몽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부과가 되다가,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신을 대체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1960년도 전후로 해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 보시면 인간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더 이상 인간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 작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이제 1859년에 나왔던 그 종의 기원, 지금 종의 기원의 44윤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원숭이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인간 없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도 이것들 철저하게 파괴했던 것들이 프로이드의 무의식이죠.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더 이상 이성적이지 않다. 이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더 큰 형태의 무의식에 의해서 조성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던 어떤 정의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제 막스죠. 이것도 이제 뭐 19세기 후반에 나온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 정치, 경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탈인간화예요. 탈인간화 또는 이제 비인간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작업들이 18세기, 19세기에 점진적으로 드러났고, 1960년도를 전후로 해서 완전히 지금 이제 철학을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대표적인 이제 현대 이론들이 신유물론, 또 사변적 실제론, 거기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 이후에 또는 인간이 없는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철학사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칼린스쿠의 모더니티 다섯 얼굴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방가드가 등장하면서 제시되는 문제, 철학적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제 아방가드도 역사적 아방가드와 이제 그 네오 아방가드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역사적 아방가드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1920년도, 30년도 나왔던 뭐 다다이즘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등장했었고, 기존의 어떤 이제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어떤 반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한참 지나간 뒤에 1960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형태의 아방가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 아방가드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네오 아방가드의 이제 그 접근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요.
여전히 이제 역사적 아방가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근대라고 하는 근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아방가드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인간이 없는 인간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그 막스 얘기하겠지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인간 그러면 원래 이제 그런 개념이 뭐 고대 때부터 있었고 그 인간을 찾아가는 거, 자아를 탐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아의 원천수도 우리가 이제 대우에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것들이 다 근대의 철학적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어떤 자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개념들이 고대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 언어를 생각해 보시면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라틴어도 그렇고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아요. 쓸 필요가 없어요. 인칭 대명사가 있긴 있대, 문법적으로 있대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거, 또 우리라고 하는 거 인칭을 강조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조할 때만 인칭 대명사가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거, 주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근대의 어떤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이제 근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탈신성화죠. 디사크리리제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의 죽음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더 이상 자연은 신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었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신들을 이제 타파하고 기독교 내부에서 자, 이런 어떤 무속적인 것들을 이제 다 타파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탈신성화를 이제 가져온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범신론적인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또 이제 종교적 세계관 내에서도 이제 지지되었던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 거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대학에 있던 학자들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성을 설명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성을 벗어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탈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탈신성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역으로 굉장히 이상한, 이제 현상들이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신 개념, 더 고귀한 신 개념을 가지려고 무속적인 걸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목욕물을 버리는 이 작업이 아이까지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작업들로 이어진 거죠. 예상치 못했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숭고한, 더 순수한 형태의 이제 신학적인 정립을 지향했었는데, 그러면서 다 주변에 있었던 무속적인 것들, 샤머니즘 같은 걸 다 이제 제거해버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역설적인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탈신성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결과물들이 이제 신, 또 초월, 절대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이 탈신성화 시대에. 더 이상 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스토옙스키가 신이 없다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덕의 구심점이고,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표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 초월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 삶의 어떤 의미들, 삶의 어떤 가치관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제 특성들을 강화시키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합리화, 세속화, 그다음에 이제 기술화된 근대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아크파이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간은 이제 신이 만든, 신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된 어떤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이제 짓밟히게 되고, 이제 인간은 그냥 여럿 중에 하나, 원숭이 중에 하나, 바나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고유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특성들에 대한 가치 부여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옅어지게 되는, 어떤 이제, 그 방향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간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중요성이나 가치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이제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낼 정도로 인간이 이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신이 이제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는 신이 보증자가 되었던 이제 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자아 정체성 문제와 이제 관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방가드를 불러일으키는, 그 새로운 형태의 아방가드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인간을 규정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 나갈 것인가. 자, 이런 어떤 모든 문제들이, 뭐 이제 역사적 역사적 아방가드도 마찬가지고, 네오 아방가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왜 저렇게 히스테리적으로 몸부림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 예술에서는 장르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부라든지 역사화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신화든지 뭐 교회에서 그림을 그려줄 게 전부 다 이제 정해져 있었고, 그것만 충실하게 이행하면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진보로 이어졌었고, 그게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즘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주제는 바뀌지 않으면서 주제를 더 정교화시키는, 더 화려하고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들이 이제 고대와 중세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근대였고, 그 근대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의 문제이죠. 인간은 무엇인가. 굉장히 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뻔했던 것들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근대성,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었고, 그 특징들이 바로 이제 불안인 거죠, 불안. 자기 자신을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여기서 뭔가 소용돌이 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정치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측 가능성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죠.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이제 지도자가 된다, 뭐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부국 강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이제 능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즘에 등장하는 이제 각국의 지도자들 보면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뭐 포퓰리즘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것들로 등장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자아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감들, 자, 이런 것들이 예술에 있어서,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반영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최초로 정립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오르테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25년도에 이제 등장했던 스페인 철학자인데, 스페인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이긴 한데 아직까지 스페인 철학자 중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철학사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적함대를 이끌고 근대 항해 기술을 가장 발달시켰던 이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스페인 여행 가시면 이제 정말 휘황찬란하죠.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탈리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그 독특한 문화들을 유지했던 이제 그런 국가인데, 철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페인 철학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운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오르테가 뭐 몇몇 이제 뭐 마이너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사에 큰 획을 그을 정도로 유명한 이제 철학자는 이제 아니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국가들은 이제 굉장히 뭐 그 중후한 철학자들을 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굉장히 멋있는 역사나 예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어떤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학이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약했던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페인 교수님들한테, 스페인과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걔네들 공부할 시간 어딨어?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날씨 너무 좋으니까. 바보 멍청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르테가가 근대 예술의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이제 탈인간화 또는 이제 비인간화라고 하는 디휴머니제이션. 자,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영화인데, 인간을 벗어나게 만드는, 또 인간을 제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방가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칼린스크에 따르면 이 오르테가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비인간화가 실질적으로 1960년대에 이어지고 있던 새로운 이제 네오 아방가드라고 하는 이제 용어 또는 이제 그 핵심 개념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는 핵심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인간화, 탈인간화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 오르테가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술은 또는 이제 그 문학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학문적인 활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비인간화는 절대로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의 감정에서 희노애락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인간에 대해서 뭐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않고 또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또 도덕적인 메시지 또 어떤 영웅 서사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예술에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통 또 이제 삶을 위로하는 것 또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진리라든지 아니면 의미라든지 가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예술 1960년도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제 그 예술의 비인간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뭐 하냐? 예술이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형식의 창조, 새로운 구조, 추상, 그다음에 지적 실험,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 대한 차가운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술이 근대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다양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을 떠나서 또 인간과 좀 거리 두는 어떤 방식으로 예술이 이제 근대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형식이든지 구조든지 이런 어떤 지적 실험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 예술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그런 이유들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벗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뭐 망치로 부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비례대칭 균형인지 뭐 이런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현대 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 바로 충격이에요. 쇼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세계관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오르테가가 이야기하는 탈인간화 또 이제 비인간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르테가는 19세기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 이제 사실주의 또는 이제 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리얼리즘, 이것들을 이제 타파하려고 예술이 이제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이제 이 사실주의 리얼리즘이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주의, 휴머니즘 또는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형태의 아방가드는 이런 어떤 사실주의를 타파하려고 한다. 또는 이제 이런 인간주의를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19세기 이제 사실주의 예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 인간의 삶, 인간의 도덕,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예술을 불순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순하게 만든 것. 그 불순하게 이제 만들어 놓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부르주아 문학 또는 이제 부르주아의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아방가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니즘 예술 작가들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 그다음에 도덕적 인간에 대한 어떤 개념들, 자, 이런 것들을 두고서 굉장히 이제 혐오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이 아방가드의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전부 다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이제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자신들의 성공,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이 삶의 척도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어떤 장치들이 이런 어떤 예술이나 문학 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어떤 법제화 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게 마치 이제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원리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휴머니즘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라고 하는 게 이제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강자가 법을 만들고 강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덕적인 개념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책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지혜를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역사에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이제 선한 사람들인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 역사에서 패배자들은 절대로 뭔가 남길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우리가 뒤집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갔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깡패라고도 할 수도 있고,
무법자라든지 폭력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제도 이것들이 과연 온전하게 선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진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제 물음들이었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양산해내고 있는 이제 예술이 바로 이제 19세기의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한 거죠. 부르주아 예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회 지도층, 사회적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입견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무비판적으로 이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 리얼리즘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메이저 언론들을 보면 걔네들이 다루는 게 있고 다루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루는 것들은 왜 다루게 됐을까? 뭐 이제 다루지 않는 건 왜 다루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매체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 또 외신을 봐야 되는 이유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언론에 하나도 안 나타나요. 자, 이게 이제 19세기 예술이 했던 것들이죠. 정말 삶에서 중요한 거,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제해버리고 부르주아들의, 사회적 엘리트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자신들의 삶에서 또는 경제적인 원리 속에서 그것들을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것들만 이제 예술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가제트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 아방가르드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을 밀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의 의미가 붕괴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인간의 의미는 이제 부르주아 계층들 또, 부르주아 계층들은 이제 뭐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이끌었던 엘리트들을 전부 다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반격, 돌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커다란 형태의 혁명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테가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두 번째 절에서 보면, 자 19세기 이제 사실주의는 임표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불순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불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예술이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형식이나 매체, 어떤 감각의 자율적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인간적인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자꾸 이제 인간의 감정, 심리, 사회적 현실을 재현하거나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어떤 이제 의인화된 어떤 작업들,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을 불순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니즘 예술과 그 전 예술의 어떤 그 구획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더니티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를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불안,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초월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뭔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그 사회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 사회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어떤 방식이 바로 이제 예술이 형식이나 매체 또는 어떤 감각의 새로운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이제 시도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바로 여전히 그 사회에 이제 매몰되어서 그 사회에서 뭔가 이제 좋아하는 것, 그 사회에서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이제 찾아가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불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내용들을 자꾸 이제 허구적 재현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삶들, 특별히 이제 이 권선징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허구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흥부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마당놀이라든지 뭔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예술적인 매체들을 동원해서 이런 어떤 이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끌어 가려고 했던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불순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 예술을 이끌어왔던 이제 많은 작가들, 베토벤이라든지 바그너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작품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작품들이 인간의 정서, 운명, 사회, 도덕, 고통, 의리를 중심에 두고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 현실을 표현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사실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예술이 불순해졌고 타락해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을 벗어나고 했던 이제 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낭만주의나 자연주의조차도 여기에 이제 함몰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낭만주의에서는 이제 주관성, 감정, 내면, 숭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연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객관성, 과학, 사회구조, 사실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서로 반대되는 사실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지만 둘 다 휴머니즘이다. 둘 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이성 이것들을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오르테가는 인간 세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건 역시 이제 리얼리즘의 변주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또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19세기 예술과 20세기 예술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19세기 예술에서는 인간 중심, 의미 중심, 이야기 중심, 가치 중심, 진리 중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면 20세기 예술에서는 특별히 이제 역사적 아방가르드도 마찬가지고 모더니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자, 형식, 감각, 구조, 비인칭성, 자율성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인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르테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예술은 인간을 그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하거든. 예술은 이제 인간을 그만 말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항상 의인화된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주인들도 인간처럼 생겼고 우주인도 막 영어를 말하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모든 그런 이제 대상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본받고 있거나 아니면 인간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래서 신조차도 영혼조차도 항상 이제 인간과 비슷한. 그래서 천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다 의인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인간의 활동은 더 이상 인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도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이런 어떤 이제 주장을 하게 됐는가? 이건 이제 오르테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니체 철학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니체 철학은 이제 신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의 죽음은 단순하게 이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대표하고 있는 또 신을 이제 분유하고 있는 인간의 죽음과 자동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근대에 등장하는 허무주의와도 이제 연관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니체는 이제 1980년도에 이제 신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게 됐고 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몰락 를 이제 선언하는 것들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초인 위버멘슈라고 하는 것에 도래를 이제 선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니체가 이제 볼 때 이제 근대성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카당스다. 말 그대로 이제 퇴폐라고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주의, 진보 자,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근대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니체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진보가 아니다. 이건 이제 진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데카당스다. 왜냐하면 이제 진정한 삶을 긍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인간의 긍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부르주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지식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회적 엘리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어떤 삶과는 이제 조금 다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허무주의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반 카라마조프가 얘기한 것처럼 신이 죽으면 신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가능한데 다 가능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역설이에요.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바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역설적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이런 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을 제어했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인간이 부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이 없어졌을 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새들도 마찬가지로 새들이 공기에 저항이 있어서 날아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새들은 못 날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신의 죽음 이후에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니체가 봤을 때 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어떤 이제 형이상학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학의 죽음 또 인간의 죽음의 선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휴머니즘, 인문주의 또 인본주의가 붕괴되는 하나의 이제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제 은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이제 인문주의, 인본주의에서 신이 이제 도덕적인
것의 근거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칸트가 그 얘기하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선하게 살던 사람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악랄하게 죽었던 사람하고 죽은 뒤에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선하게 살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고 하는 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요청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덕이 요청된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뭔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조금 이제 조심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해야 될 어떤 이제 그런 토대들을 사라져 버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만 유독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선과 악 또는 좋음과 옳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브리엘도 얘기하지만 인간이 동물인데 바나나고 침팬지인데 그렇게 안 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이 바로 도덕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발하라의 얘기인 것처럼 원숭이한테 바나나 하나 주면서 너 이거 먹지 말고 네 친구한테 줘. 그러면 나중에 네가 죽었을 때 바나나 막 1000만 개 줄게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원숭이는 당연히 배고프죠. 근데 그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원숭이적인 거죠. 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왜 사람들이 도덕을 따라가지 않느냐. 자기한테 손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익이라면 전부 다 하겠죠. 근데 모든 도덕적인 행동도 다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가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뭔가 이제 뭐 나중에 포상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유언 비어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종교적인 사탕 발림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매번 이제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자기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손해를 이제 볼 수 없는데, 그게 이제 있었던 이유는 신이 너한테 보상해 주기 때문에, 신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이 너한테 언젠가 그것들 다 갚아주기 때문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이제 신이 없어졌을 때 인간이 이제 그거를 해야 될 이유들이 상실해 버린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신의 그림자였던 도덕적 인간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이제 그거를 보상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삶의 어떤 행동 강령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니체는 인간이 도덕을 이제 왜 만들어냈는가, 이것도 이제 노예들이 살기 위해서, 약자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역사 속에 이제 인간은 항상 이제 삶의 충동을 긍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인에 사로잡힌 존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강자, 주인의 생명을 이제 전복시키기 위해서 약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도덕적 허구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결혼이에요.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원래 이제 인간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침팬지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강력한 이제 그 주군이 뭐 여러 이제 암컷들을 이제 거늘고 사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침팬지 내부에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침팬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없으면 그냥 평생 암컷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신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도 누가 이제 하나를 그 결혼 상대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간섭을 하거나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는데, 약자들이 만약에 강자가 다 가져가 버리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강자한테, 자, 이건 이제 신이 그렇게 만들었고, 만약에 이제 그 한 사람을 선택하면 너는 그 한 사람한테 뭔가 평생 동안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약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제 따라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리센트먼트예요. 원한이라는 거죠. 네가 힘써가지고 다 가져가? 너는 그러면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거. 나한테 떨어질 게 전혀 없네. 나한테도 뭔가 이제 가져가야 될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약자들이 강자한테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 터지면서 그것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것이다, 신의 뜻이다, 또는 이제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방식들로 해서 강자들이 자기 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강자들이 더 이상 어떤 지배적인 욕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도덕적인 허구로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허구로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도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강자들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제 강자가 이야기하는 유보민주라고 하는 이제 초인들이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에 가장 주어진 기본 값들인데, 약자들이 그것들을 이제 교란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도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들을 이제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니체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삶을 억압하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현 세대에 있어서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혼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인 어떤 장치들이 전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대부분 다 이제 니체가 영향을 미친 거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니체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탈인간의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코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푸코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니체의 어떤 주장들을 이어가는 가장 이제 중요한 학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죽음의 계보학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구성물,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역사적 구성물이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한 것이다. 물이 H2O인데, 물이 H2O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적인, 자연적 사실과 관련된 거지만, 자, 인간이 이러이러하다. 남자는 뭐뭐 해야 된다. 여자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사적 구성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정치학에서도 이제 어떤 여성을 규정할 때 또는 이제 노예를 규정할 때 그냥 이제 말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노예를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죽어도 뭐 손발 하나 다쳐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엊그제인가 어디 그 식당에 가니까 이제 로봇 서빙인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로봇을 발로 타지 마세요. 로봇이 아파해요. 로봇이 아파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 로봇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다, 그래서 지금 이데올로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것들을 규정하느냐,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로봇을 때리거나 로봇에 욕하면 우리가 미안해야 되는 이런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인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말과 사물에서 푸코가 던지고 있는 물음이에요. 인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 왜곡된 개념이고 얼마나 이제 그 편협한 개념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이제 이런 논제를 던지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발명된 존재이고 곧 사라질 것이다. 자, 이거는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최근에 발명된 존재이고 곧 사라질 거다. 물론 이제 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게 25만 년 전, 오스트랄피테쿠스는 뭐 이제 한 400만 년 전에 나타난 것인데, 직립보행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도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든, 아니면 생물학적인 어떤 존재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영원한 본질이 아니고, 인간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은 실질적으로는 노예들이 만들어낸 도덕, 노예들이 만들어낸 강자에 대한 어떤 원한에 의해서 이게 창출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푸코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다. 여기서 이제 인식 구조라고 하는 에피스테메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에피스테메는 이제 그리스 말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학적 인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뭔가 이제 이성적인 산물로 하는 것들인데, 자, 이런 어떤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고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고 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나세요? 이제 저희 때는 또리 장군, 김일성이 막 돼지고, 김정은 막, 뭐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 다 여우고, 그게 우리의 에피스테메였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마다 나는 공산당에 있어요. 자, 이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근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이제 바뀌었죠. 자, 이게 이제 에피스테메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인간을 규정할 것인가, 뭐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자, 우리가 이제 배우고 학습하는 이 에피스테메. 여러분들 이제 12년 동안 뭘 배우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유학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이제 애들이
서양 애들 보면 되게 싸가지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싸가지 없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 정말 싸가지 없어요. 서양 애들은 거의 똑같아요. 봐도 인사도 안 하지. 내 수업 받았는데 같이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도 안 해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전만 해도 뭐 군사불책을 해가지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스승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죠. 그냥 너는 그냥 서비스맨일 뿐이죠. 내가 수업료를 내고 있고 너는 나한테 얼마나 그 교육 서비스를 잘 하느냐. 그래서 막 애들 평가 때문에 교수를 잘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애들 한마디 때문에 막 학교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것들인데, 다 이게 이제 에피스템에 관련된 거죠. 뭐 학생 인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푸코가 바라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 도덕적인 개념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인식 구조에 의해서 전부 다 가변적인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이득을 가지거나 아니면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엘리트 계층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섹시즘도 마찬가지, 여성을 왜 차별하는가, 노예를 왜 차별하는가, 그거 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스탈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왜 유태인들을 학살했는가, 그거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유태인들은 나쁘다. 공산주의 외에 다른 것들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지식 권력의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막 주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가격 딱 올려놓고 자기는 다 빠져버려.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제 개미들은 이제 그것만 보고 지금 주식해야 돼 다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저도 삼성전자 물려가지고 거의 2년만 동안 헤매다가 나왔는데. 자, 그때도 막 모든 신문 보면 다 삼성 10만전자 해가지고 다 들어가죠. 나쁜 놈들. 근데 바로 다 지식과 권력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자꾸 이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에피스템의 인식 구조라든지 지식 권력 효과를 놓고서 실질적으로 인간을 악용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악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보면 다 자본가거나 다 어떤 지식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런 어떤 휴머니즘적인 어떤 방식들, 아까 이제 부르주아를 비판했던 이제 올테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그 꽃다운 아름다운 말들, 그게 정말 인간을 사랑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뒤통수를 친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것들이 이제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삶의 양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나 이 담론으로서의 삶으로서 인간 개념들을 우리가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20세기 오면서 이제 해체주의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니체를 이어받고 있는 푸코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는가, 그 구조 번호를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약간 이제 결이 다르긴 한데, 니체하고 이제 기독교적인 신학하고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니체도 목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니체가 전공은 또 서양 고대 철학이었어요. 그리스 비극을 이제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학문적인 배경 또는 이제 종교적인 배경들이 전부 다 이제 기독교적인 건데, 왜 이제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인 갔을까? 정말 이제 애가 반기독교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니체 이제 철학 속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근본적인 특징들, 다른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타락과 관련해서, 니체는, 인간이 타락하는 원인은 이제 이 도덕적인,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노예 도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계속 약해지려고 하는 거죠. 강한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긍정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인간은 끼리끼리 모여서 스스로 그 약자들끼리 방어벽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선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니체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맞짱 뜨지 못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맞짱 뜨지 못한 것들이 인간을 영원히 불우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신과의 어떤 관계 단절, 그것은 바로 이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자기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니체는 도덕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 자체를 날려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도덕은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은 항상 당파성을 가져요. 이 도덕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과 이 도덕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덕 자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이제 날려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이제 왜 이렇게 도덕이 잘못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니체는 이 도덕을 날려버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간이, 정말 이제 그 침팬지나 원숭이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다시 새로운 형태의 자신의 모습들, 정체성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씨앗, 한 폭에 남아있는 어떤 이제 그 잎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니체와는 좀 다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가셔서 이제 마르크스의 이야기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르테가도 마찬가지고, 니체도 마찬가지고, 푸코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탈인간주의,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가장 격렬하게, 아니면 이제 가장 완벽하게 탈휴머니즘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마르크시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지금, 20세기 최고의 사상가로 꼽고 있는 게 바로 마르크시즘이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뭐 공산주의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제 복지정책 100% 다 지금 공산주의적인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을 이제 규정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역설적이죠. 인간을 넘어서자고 하는 건데, 이제 또 인간을 규정하는 건 또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마르크시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르크시즘에서 이제 그 일본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자체가 이데올로기다. 인간 자체가 이데올로기다. 신도 중요한데, 우리가 타파해야 될 가장 이제 강력한 그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또 신학, 뭐 기독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간 개념이다. 인간이 무엇인가, 자아정체성 문제도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왜 그런가? 이게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스테메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정치적, 계급적 산물로 이제 이해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제 이 개념들이 만들어지는가?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계급 투쟁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급 투쟁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엘리트들이 있고, 또 우리가 민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 하층민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역사를 써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철학이 이제 왜 그리스에서 등장했을까? 철학이 이제 왜 그 중국에서 등장했을까? 수많은 나라들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나 뭐 중국이나 훨씬 더 문명이 있었던 나라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철학이 거기에 등장하는가?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이제 계급투쟁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우는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귀족과 또 그 일반 평민들 사이의 이제 갈등 등. 자, 끊임없이 이제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전쟁을 빼고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급투쟁이에요. 끊임없이 인간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땅 먹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가장 큰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지형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또 역사적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이제 계급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 개념이 이런 어떤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급투쟁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물리적인 조건들이죠. 정치 경제적인 조건들, 화폐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뭐 인간성을 놓고 막 서로 담론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땅 따먹기, 자,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지금 이제 트럼프는 막 그 석유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또 초월적인 어떤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담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물리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먹을 것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라마조프 형제에서 그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장에서 거기서 이제 등장한 문제죠. 이제 예수가 자유와 빵을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데, 강요하기보다는 이제 선택하는데, 그래서 예수가 이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생물학적 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송 불교라든지 아니면 수도원이든지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포기하고 어떤 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신과의 어떤 그런 어떤 만남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모든 물리적인 그런 어떤 욕구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자유라고 준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그 자유를 주려고 한 거죠. 근데 정말 그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문과 이야기할 때는. 자기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믿고서 뭐 사막에서 있으면서 막 석청 먹고 개미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오직 신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빵을 원한 거죠. 빵. 그러니까 빵이 있어야, 그 다음에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막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조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가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자유를 이야기해도, 그래서 네 마음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뿔. 스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자기들도 못해. 물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인데. 근데 정말 이제 99.9%는 다 빵을 달라고 하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이제 예리하게 지적하는 거죠. 헛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굉장히 고상하고 신학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데올로기적인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막스에 따르면 그 중세 시대에는 이제 신이 유일한 어떤 이제 가치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18세기, 19세기 이제 부르주아들이 이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개념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인간 개념이라는 거죠. 인간 개념.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을 몰아냈지만 인간이 신의 위치, 또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들, 또 신과 관련된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 이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부르주아들의 어떤 장난감으로서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폐해들이 바로 이 인간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부르주아들 이야기할 때 뭐 개인의 의지, 뭐 영웅의 결단, 인간의 보편적 이성 이런 것들이 역사를 이끌어왔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엥겔스도 마찬가지고 계급 투쟁이 역사를 움직이는 엔진이다. 서로 빵을 놓고 물을 놓고 석유를 놓고 서로 이합집산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끌어왔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정말 극명하게 체험했던 게 1997년에 IMF겠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조지 소로스 얘네는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몇몇 애들이 모아가지고, 자, 한국 담그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 IMF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나갈 때 1달러에 700원이었는데 97년도에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힘들, 미국이나 뭐 서방에 있는 헤지펀드 잡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큰 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제패할 것인가.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막 욕 나오긴 하지만 트럼프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세계 지형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푸틴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 영웅이든지 아니면 뭐 이 세계에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가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런 어떤 이제 그 계급 투쟁과 관련해 구조적인 것 관련해서 또 이런 어떤 이제 그 물리적인 특징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예술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미술은 더 이상, 인간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담아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그 비인간 행위자 또는 이제 비의식적인 과정 또 이제 시스템, 환경, 알고리즘, 물질 자체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동시대 예술이에요. 컨템퍼리 아트라고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단계를 밟아 거의 100년 넘게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라면, 자, 우리는 이제 1960년도부터 서서히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198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주 많이 증폭이 됐었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는 아예 이제 이런 의외의 작품들은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무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특징은 이제 인간 형성의 소멸, 주변화되는 것, 또 주체 없는 과정, 인간이 빠진 거죠. 인간이 빠지고 인간이 없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보다는 작동과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림들을 이제 참조하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의 이제 이론적인 담론을 주고 이제 이번 신유물론, 여기서 신유물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이후의 세계, 인간이 없는 세계를 긍정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유물론은 단순하게 인간을 비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인간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없어진 다음에, 인간이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이 세계가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수동적 대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어떤 자기의 삶을 펼쳐나가는 그런 어떤 존재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애니미즘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니미즘이 가장 쉬운 애 중에 바로 자석에 하나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이 자석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이제 활기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이탈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지금 이제 신유물론이 그런 어떻게 활성화된 어떤 물질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인간이 개발하고 착취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이러해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신유물론에서는 인간이 없는 세계, 이런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물질이 스스로 이제 변화해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인간들이 한번 이제 유추해보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세계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얽힘이다 라고 하는 것들죠. 인간도 이제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지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끌어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카라든지 뭐 피에르 위그 같은 작가들은 인간이 더 이상 작품의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박테리아, 뭐 냄새, 기후, 알고리즘, 생태계 이런 것들이 작품의 주체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비인간화된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참조 그 그림들 보시면 그런 내용들. 물론 인간들이 나오긴 하지만 인간들이 이제 그것들 바라보고 있거나 관조하는 것들이지 실질적으로는 또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인간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이끌어 나가거나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탈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탈인간화, 이제 비인간화가 이제 철학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현대 예술에서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고, 자, 우리가 이제 가브리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휴머니제이션, 재인간화,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았던 인간들을 다시 복원시킬 것인가, 어떤 방식들로 이 인간이 없는 사회에 인간을 이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 좀 나누고 다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숙지를 하시고 방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신유물론이나 막 또 사변적 실제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27페이지 보시면 지금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이제 허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이거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틱톡 보다가 이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스크립트 작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써 있는데 뭐 이야기는 간단해요. 이의 이성 얼마예요? 4죠. 2의 3성은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2의 x승이 6이 되는 걸
설명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자, 지수가 2의 2승하고 2의 3승이 있는데, 지금 2의 x승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있으니까 지금 6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자연수라든지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로는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는 실존하죠. x는 실존하는데 자연수라고 하는 수 체계, 유리수라고 하는 수의 체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리수라고 얘기해요. 무리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 체계는 없는데 이게 실존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온 수가 바로 무리수라는 거죠. 그걸 로그라고 얘기해요.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 x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그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이게 로그 2의 6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 값은 자, 2의 지수가 뭔가 있기는 확실히 있는데 이게 6이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허구를 만들어낸 거죠. 로그라고 하는 허구를. 근데 이 허구가 진짜 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지시하는 게 아닌 거죠. 있어요.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의미장이에요, 의미장. 자, 2, 3, 2의 2승, 2의 3승에서 2나 3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하나의 A라고 하는 의미장이죠. 근데 A라고 하는 의미장에서 2의 X승이 6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실존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장을 만들죠. 이걸 로그장 B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는 이 x에서 이 x는 어디 의미장에 있어요? B 의미장에 있죠. 그런데 A 의미장에 영향을 미치죠. A 의미장에는 로그는 없어요. 근데 B의 의미장에 이거는 존재해요. 자, 이게 세 개예요. 의미장 얘기할 때 A 세 개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자, B 세 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겹치지 않아요. 근데 영향을 미쳐요. 간접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A의 세계에다가 B의 세계, C의 세계 다 때려 박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피노키오도, A의 세계에 피노키오도 걸어다니고 그레첸도 뭐 춤을 추고 있고 파우스트도 뭔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거죠. 자, 피노키오는 B의 세계, 그레첸은 C의 세계, 그 다음에 파우스트는 D의 세계 의미장들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게 각각의 세계에 여기서는 인베디드 된다고 얘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개념이 의미장, 세계 개념이에요.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세계 개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구라고 하는, 이 로그라고 하는 개념, 루트도 마찬가지죠. 이 개념을 만들어내요. 근데 만들어내는 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의미장에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미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것을 지시하는 것처럼 끄집어 오는 거죠. 근데 이 세계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첸의 세계, 파우스트의 세계, 피노키오의 세계, 뭐 신도, 영혼도 다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마이농의 세계예요. 이걸 이제 객체라고 얘기해요. 객체,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죠. 왜 객체냐? 우리 의미장 세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으로서 있는 거죠. 근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게,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허구나 만들어내는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예요. 실존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세계에 실존하지 않는 거지, 다른 의미장의 세계에서는 실존하는 거죠. 이 개념 이해하셨죠? 굉장히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이농주의자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지. 마이농은 이 세계가 하나야. 근데 가브리엘 이 세계가 의미장이 여러 개이죠. 마이농은 객체 세계가 하나 있어요. 플라톤처럼. 하나.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물 자체의 세계이고 뭔가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세계죠. 근데 하나야, 하나. 마이농은. 근데 지금 가브리엘은 의미장이 여러 개 있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가 폭발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로그 값은 이 로그라고 하는 세계, 이 무리수의 세계 의미장에서만 유효해요.
또 다른 체계로 넘어가거나 다른 수의 세계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차이점, 이게 가브리엘이 생각하는 게 좀 이런 굉장히 독특한 차이인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가브리엘 읽어 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비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존재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고, 근데 이제 그것에 비교했을 때 저건 이제 비존재지. 이제 비존재인데 비존재인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비존재니까 존재와 무처럼 무로 가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저게 있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만들어니까 추상적인 실체는 이걸 만들어서 없어도 마치 돌아가니까 그건 그냥 허구적인 요소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이농주의나 지금 얘 입장에서는 이 값이 있잖아요. 지금 X값이 이게 2점 몇몇몇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2점 몇몇몇인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장 내에서는. 근데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6이 된 거죠. 그거를 지금 로그라고 하는 개념으로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로그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농주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로그라고 하는 것은 편리를 위해서 이걸 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상에 불과해, 피노키오에 불과해, 키메라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키메라 같은 게 있으니까 키메라를 쓴 거고 피노키오 같은 게 있으니까 피노키오를 만들었다는 이게 마이농주의잖아요.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까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장난 삼아서 게임처럼 놀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픽티프하고 픽셔널 개념의 차이점이죠. 픽티프에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놀기. 근데 여기는 픽셔널이에요.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지칭하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진술이 유미해지는 거로서의 그런 어떤 상상된 거. 있기 때문에 상상된 거죠. 있으니까 상상된 게 상상되어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상만으로 존재하는 게 있으니까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산도 마찬가지고 둥근 사각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은 마이농주의에 따르면 있어요. 저기 지금 객체로서.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런 개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걸 확실히 좀 이해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EX는 6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X는 실존해요. 실존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표현했던 체계, 그러니까 유리수 안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브리엘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어떤 대상은 존재하지만 객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승인한 존재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세계, 자,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거다. 의미장에 나타나는 거. 어떤 의미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잘못된 의미장에 배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더 설명하게 2의 2승은 4이고 2의 3승은 이제 8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유리수의 의미장에서 이게 이제 잘 작동하는데 자, 2의 X승은 6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X는 지금 유리수의 의미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X는 없다라고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가브리엘에 따르면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의미장의 착오이다. 다시 말하면 유리수의 의미장하고 무리수의 의미장하고 우리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유리수의 의미장이 이제 없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기호들이 잘못된 것처럼 의미장을 착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는 분수로 쓸 수가 없으니까 유리수로 쓸 수 없으니까 허구다 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가브리엘식으로 보면 X는 유리수 의미장에는 분수의 의미장에는 존재하진 않지만 다른 의미장, 자, 무리수의 의미장에서는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허구적인 대상이 아니라 픽티프가 아니라 잘못된 의미장에 투사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X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이제 허구를 만들어내는 기호가 아니다. 픽티프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기호를 도입한다 라고 하는 이제 말을 어떻게 이제 우리 바꿀 수 있냐면 자, 로고는 존재하지 않던 대상을 창조하는 기호가 아니라 자, 이미 존재하지만 기존 의미장에서 보이지 않던 대상을 새로운 의미장에서 가시화하는 표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마이농주의와 좀 비슷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건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단순하게 없으니까 이걸 이제 새로운 기호를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정말 허구나 상상이 아니라
자, 이미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의미장에 있는 거죠. 무리수라고 하는 의미장에 있는 것을 자, 유리수의 이제 의미장에 쓰기 위해서 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오는 거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6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 허구적 가설도 아니고 상상적 설정도 아니고 의미장의 전환 표시다. 다시 말하면 유리수의 의미장에서 무리수의 의미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7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결정적인 차이로서 모른다와 다른 방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 무리수는 모르는 값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무리수는 우리가 익숙한 인식 양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의미장에서 정확히 주어지는 값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에서 이제 없는 것, 뭐 이런 의미에서 인식의 실패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건 이제 의미장의 이동의 결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고 상상물도 아니고 의미장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실제이다.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것은 허구 생성 장치가 아니라 실제를 드러내는 표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2의 x는 6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해는 반드시 존재하고 x값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은 기존 의미장, 유리수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그 실제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장, 무리수라고 하는 의미장을 여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78페이지에 했던 내용들 뭐 간단하게 좀 그 요약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문단 4번 보시면, 자, 이제 이 그 허구와 관련해서 이제 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허구를 계속 이제 상상 아니면 이제 없는 거 이런 거로만 이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가짜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샤인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한다. 자,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브리엘은 픽티프하고 허구적 대상, 픽조날 이거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픽티프는 정말 없는 거예요. 꾸미는 대상,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 이걸 픽티프라고 얘기하고, 자, 픽조날은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문학이나 예술에서 드러나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몬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치명이 고이는 거. 근데 픽티프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오아시스 상상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난점이 무엇인가? 왜 실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담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거나 그걸 참이나 거짓을 가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이제 이 책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31페이지 지금 이제 퀴즈 보시면, 퀴즈를 좀 풀어보면, 제가 좀 해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저를. 자, 퀴즈 1번. 자, 가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픽티프하고 픽조날, 이 대상을 개념적으로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허구인 것과, 자, 문학이나 예술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상들을 이제 우리가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상상 이론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픽조널 대상은 이제 무엇인가? 소설이나 예술적 서사에 이제 다루어지는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첸이라든지 파우스트라든지 아니면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퀴즈 3번 이제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철학적인 핵심적 난제는 무엇인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담론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 허구라고 하는 게 다 지금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왜 우리한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기뻐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그 물리적인 반응, 아까 레몬처럼 그런 어떤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픽티프한 대상을 단순한 비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제 이론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상상력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떤 픽티프 중에 어떤 이제 허구 중에 우리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때는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것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론들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가브리엘이. 상상력 이론. 그다음에 이제 5번에서 지금 이제 이건 읽지 않았는데 그 78페이지도 보시면
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이제 철학적인 담론들을 보면, 이 픽셔널 대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픽티프한 것만, 그냥 상상적인 것만 계속 다뤄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픽셔널과 픽티프를 구분한 게 굉장히 정말 제가 볼 때는 천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5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구분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상상이니까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가브리엘만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론적인 유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픽티프적인 게 있고, 정말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는 게 있고, 상상이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를 앞에 거는 픽티프, 뒤에 거는 이제 픽셔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몰랐으니까 이 허구리로 이야기해서 대부분 다 그냥 픽티프에만, 이 상상만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왜 우리가 상상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계속 이야기를 해오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퀴즈 5번 보시면 이제 이 분석 철학이, 현대 분석 철학이 이제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상과 이 픽티프와 이 비존재를 연결하는데 부족했던 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문단 6번 가서 이제 그 분석 철학의 실질적인 이제 그 이론들 중에 하나 이제 캔들 월턴이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이제 제시했었는데, 책에 보시면 이제 그 모두에서 사람들은 실제하는 대상이 마치 실제하지 않는 다른 놈인 양 군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전략은 막다른 이제 골목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캔들 월턴 하나 이론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조디 아주니 이론 이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근데 캔들 월턴은 실제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놈인데 그거를 연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 여기서는 이제 배우죠.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이 사람이 그런 이제 대상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간접적으로 그런 어떤 허구적 대상을 우리가 이제 지시하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마치 뭐뭐처럼 알소프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죠. 이것도 이제 좀 퀴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페이지 보면 이제 퀴즈 1번 보시면 이 글에서 비판의 출발이 되는 이제 대표적인 답변 전략은 이 이제 캔들 월턴의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하는 거죠. 퀴즈 2번 보시면 32페이지,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제 전략에 따르면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은 허구적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두는가. 자, 이 글에서 보면 이제 실제 존재를 허구적 대상으로 뭐뭐인 것처럼 상상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3번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뭘 어떻게 하냐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구현해내고 있는 구스타프 그린트겐스라고 하는 그 배우를 보면서 우리가 그를 메피스토펠레스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 착각을 통해서 우리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상상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마치 뭐뭐인 것처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퀴즈 4번 보면 이제 이렇게 배우를 보면서, 실제 배우를 보면서 그게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상상적 인물을 떠올리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이제 허구적 대상과 실제적 대상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구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 대상과 분리돼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우라고 하는 실제 대상을 보면서 그걸 떠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최수종 보면서 이게 어떤 때는 강감탄 장군 되었다가 어떤 때는 뭐 권율 장군 되었다가 이게 막 헷갈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만일 그러면 이제 이런 실제적 대상과 사실적 대상, 그러니까 허구적 대상과 실제적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건 이제 두 번째 선택지인데,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퀴즈 5번인데, 자, 딜레마의 두 번째 선택지, 메피스토펠레스가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메피스토펠레스에 대해서 참 거짓 판단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피스토펠레스를 실제 배우가 그 연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상상이 실제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기서 이제 그것을 분리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메피스토펠레스에 대해서 참과 거짓, 메피스토펠레스는 뭐 눈물을 흘리는구나, 메피스토펠레스가 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진술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어떤 진술들이 가능한가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레몬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침을 흘리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뇌물은 없는데. 라고 하는 건 이걸 이제 설명해 줘야 될 것들인데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